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오 후보는 정권 심판으로 마음의 빚을 갚겠다고 했고 안철수 대표는 요청하면 선대위원장으로 돕겠다고 했습니다. 박영선 민주당 후보는 낡고 실패한 후보라고 맞받았습니다. 스튜디오에 오 후보가 출연합니다. 박범계 장관이 한명숙 사건 관련 합동 감찰을 지시한 데 대해 야당은 장관이 대법 판결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박 장관은 검찰 제도 개선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65세 이상 요양병원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도 백신을 맞았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해안 신진항에서 불이 나 선박 17척이 불에 탔습니다. 강한 바람과 선박 내 기름 등으로 항구는 순식간에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준공 8년 된 한 SH 임대주택에 붕괴 위험 진단이 내려져 주민들이 퇴거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단독 취재했습니다. 미국 애틀랜타 총격 사건 일주일 만에 콜로라도주 한 대형마트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벌어져 경찰관을 포함해 10명이 사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최종 선출됐습니다. 예상보다 결과가 빨리 나왔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즉각 결과에 승복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승리를 위해서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로선 지난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시장직에서 사퇴한 뒤 10년 만의 재도전인데 정권 심판을 통해 서울 시민에게 진 마음의 빚을 갚겠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잠시 후에 오 후보의 이야기를 스튜디오에서 직접 들어보실 텐데 먼저 이태희 기자가 오늘 단일화 경선 결과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단일화 여론조사 경선에서 오세훈 후보가 최종 승리했습니다. 결과 발표 직후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은 오 후보는 감정이 북받친 듯 마음의 빚을 갚을 날을 고대해왔다고 했습니다. 지난 10년을 무거운 심정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무거운 돌덩이를 이제 조금은 걷어내고 그러면서 정권 교체의 길을 열라는 준엄한 명령을 받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구체적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오 후보는 여론조사 업체 두 곳에서 각각 실시된 경쟁력, 적합도에서 모두 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년간 시정 경험에서 나오는 안정감이 TV토론을 통해 부각됐고 단일화를 협상 막판 쟁점이었던 유선 전화를 포기하면서 안 후보에 양보한 게 오히려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줄곧 안 후보를 견제해온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제1야당을 통한 정권 심판론으로 민심을 움직였습니다. 처음부터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기여의 한 90%는 다 했다고 봐요. 오 후보는 윤석열 전 총장과 금태섭 전 의원 등을 삼고초려해 개혁 우파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중도 표심 확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시민들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결과를 수용했습니다. 오세훈 후보에게 정권 심판을 부탁하며 자신도 힘껏 힘을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과의 합당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며 요청이 온다면 오 후보 선대위원장직도 수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차정선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결과 발표 4시간여 만에 담담한 목소리로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원칙 있게 졌다고 자평하며 많은 분이 한국 정치가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보셨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저 안철수의 전진은 외롭고 힘들더라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안 후보는 석 달 전 대선을 포기하고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뒤 야권 단일 후보로 당당히 나서서 정권의 폭주를 멈추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습니다. 줄곧 높은 지지율을 보이다 역전을 허용했지만 깨끗하게 승복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정진석 의원은 단일화를 선창한 안 후보의 공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고
더 큰 국민의 부름이 있으리라 확신한다는 격려도 이어졌습니다. 안 후보는 합당을 통한 범야권 대통합 약속이 유효하다고 했고 요청이 오면 오 후보 캠프 선대위원장도 맡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만큼 안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오 후보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석 달에 걸친 야권 단일화가 마무리되면서 범야권에선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야권 재편에 안 후보의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여권은 며칠째 오세훈 후보를 향한 집중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 추이와도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 단일 후보 확정 소식이 전해진 오늘도 박영선 민주당 후보는 낡고 실패한 후보, 거짓말하는 시장이라며 견제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의 선거 전략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정적 이미지 속에 오세훈 후보를 가두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최지원 기자입니다. 야권 단일화 소식을 접한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의례적인 축하 인사도 생략한 채 낡고 실패한 후보라며 오세훈 후보의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이제 구도는 확실해졌습니다. 서울의 미래 박영선 시장이냐 아니면 낡고 실패한 시장이냐. 여성 한 명을 놓고 남자 둘이 공격했다. 시민들이 한 명을 해결해줘 머리가 맑아졌다며 야권 단일화 의미를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박 후보는 이어 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선 오 후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똑 닮은 후보라며 내곡동 땅 관련 의혹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제가 장관을 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모르고 그린벨트를 풀 수가 없습니다. 박 후보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소득주도 정책이 성공한 나라가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는데 선거를 앞두고 당내 친문 지지층의 결집을 감안한 것으로 읽힙니다. 박 후보는 또 배우자가 여전히 도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야당 지적에 대해 잔금을 못 받아 등기 이전을 아직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아직 잔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있었던 것은 등기부 등본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도쿄 아파트 소유 문제를 비판한 국민의힘 의원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런데도 여권에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볼 수 있는 발언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은 내가 아는 가장 청렴한 공직자다라고 했습니다. 정의당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냐고 물었습니다. 보도에 최원희 기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에서 정무부 시장을 지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 전 시장이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나라며 내가 아는 가장 청렴한 공직자라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 글엔 조국 전 장관이 공감을 표시했지만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최근에 임 전 실장과 연락한 적이 없다며 거리를 뒀습니다. 비서실장 그만두고는 전화를 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그러나 집단지성이 저는 작동할 것이다. 지난 17일 박 전 시장의 성폭력 피해자가 직접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했지만 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저를 지속적으로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틀 뒤엔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에 다른 진실이 있다는 내용의 책도 출간됐습니다. 정치권에선 보궐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 결집을 염두에 둔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선거가 어렵게 되자 스멀스멀 등장한 청렴 호소인들을 4월 7일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은 2차 가해가 선거 전략이냐며 비판했고 류호정 의원도 박원순 향기를 추억하는 임종석의 낭만은 낭패라고 꼬집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기자회견 당시 입장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직접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사실 어떤 경우는 본선보다 경선이 더 어려운 선거도 있죠. 이번 경선의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사실 야권이 분열돼서 선거를 치르면 예.
아무리 지지율 격차가 뭐 벌어진다 하더라도 정말 끝까지 안심할 수 없거든요. 예. 특히나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 여당 쪽에 특히 여당은 이 조직 동원이 가능한 체제고 더군다나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시의회, 구의회 말할 것 없고 조직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야권이 이번 이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결집 효과를 볼 수 있는 형태가 됐다는 것, 예. 거기에 저는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자, 그러나 뭐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제 나경원 후보를 이겼고 또 본 경선에서 안철수 후보를 이겼는데 사실은 저희도 좀 쉽지 않은 경선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 저 역시 처음에 시작할 때는 3위, 4위로 시작을 했거든요. 예. 사실 이렇게 어렵게 계속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면서 올라온 적은 처음입니다. 예. 상당히 그 긴장도 많이 했고요. 그런 만큼 반드시 승리를 해서 이 무능 실정의 대명사인 문재인 정권 심판한다는 예. 의미를 살리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 정권 교체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지금 100% 여론조사 경선을 이제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뭐 여기에는 물론 국민의힘 지지자분들도 계셨을 테고 또 아닌 분들도 있었을 텐데 이 선택의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어쨌든 무슨 일이 있어도 단결해서 이겨달라는 그런 염원이 담긴 예. 단일화 과정이었다고 보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조금이라도 더 이 조직력이 강한 여당을 이길 수 있는 후보 그쪽을 선택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갈수록 지지세가 결집되고 지지도가 올라간다는 걸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예. 아마 거기에는 이 민주당의 네거티브 선거, 터무니없는 흑색 선전으로 승부를 하려는 그리고 이 벌어진 지지율 격차를 회복하려는 그런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선거 행태에 대한 서울 시민 여러분들의 예. 지혜로우신 어떤 그 판단이 바탕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경선은 대선을 앞두고 야권 단일화의 시험 무대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뭐 단일화 압박이 워낙 강해서 네. 뭐 결국 될 거라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이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 합의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느낀 적도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 확신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예. 다만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이 후보 등록일까지 하겠다는 약속을 못 지켜서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죄송스러웠고요. 그래서 막판에 대폭 양보하는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양보 경쟁이라는 표현을 저희 언론도 있었습니다만 거의 동시에 두 후보께서 안 후보께서 이제 먼저 양보하시고 또 뭐 한 잠시 뒤에 또 양보를 하셨는데 그때 상황을 좀 설명을 다시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실은 그 전날부터 사실 양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주변을 설득을 했습니다. 예. 물론 설득 없이 후보 개인의 결단으로도 할 수는 있죠. 예.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당 전체의 어떤 일치 단결된 힘, 예. 그것을 바탕으로 한 선거운동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사전 정리 작업을 하느라고 예. 조금 좀 시간이 지체된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제 경선이 끝났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제 국민의당 후보인데, 네. 뭐 선대위원장이라든지 어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하시던가요? 네, 어떤 역할이라도 서로 해주기로 미리 약조를 했었고요. 예. 3번을 배석자 없이 단독 회동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은 그때마다 우리 둘 사이에서는 경쟁은 치열하게 하지만 예. 단일 후보가 결정이 되는 순간부터는 그야말로 화학적 결합을 해서 정말 도와서 서울시 그리고 정권 교체하자는 예. 굳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마 실천될 것이라고 보고요. 예. 공동선대위원장은 당연히 맡아주실 걸로 믿고 있고 이미 약속이 됐습니다. 이 경선하느라고 이제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합니다만 이제 곧바로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경선 과정에서 이제 단일화가 되면 뭐 윤석열 전 총장이라든지 금태섭 전 의원 이런 분들도 다 같이 모아서 어떤 우파 플랫폼이라고 합니까? 네. 이 우파 플랫폼 만들겠다는 말씀 하신 것 같은데 네. 뭐 물밑 접촉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직간접적으로 지금 소통을 시작을 했고요. 예.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내일 예. 저희 선대위 회의에 동석해서 참석을 하기로, 예. 회의를 진행하기로 방금 전에 예. 통화를 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직까지 정치 재개 선언을 하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아마 쉽게 무슨 선대위에 참여하시거나 하는 거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희망컨대는 야권 쪽에 좀 힘을 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그야말로 삼고초려 드리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는 이번 선거를 과거 대 미래의 대결이다. 아마 과거에 서울시장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과거 대 미래의 대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오 후보님의 생각은 뭡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미래 비전과 정책 대 흑색 선전의 대결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예. 박영선 후보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본인은 지금 그 책임질 말을 안 하고 뒤로 슬쩍 숨어서 예. 민주당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서 이런 터무니없는 저희 처갓집 무슨 뭐 땅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요. 예. 가끔씩 가다 또 본인도 직접 이야기를 하세요. 예. 저는 후보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후보가 바람직스럽지 않다. 우리 정책 대결로 가자. 예. 바람직한 그 선거로 치르자. 이렇게 결심하면 바로 그날로 태세는 전환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은 구태 선거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마지막으로 좀 이 내곡동 땅 얘기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처음에는 전혀 관여하는 바 없다 이제 이렇게 해명을 하셨는데 민주당 쪽에서 구체적으로 지시한 속기록이 있고 또 현장 답사도 갔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해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주장이 나와서 저희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서초구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예. 그 2007년 2월 12일 날 예. 방문한 거는 그 서초구를 방문한 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우면산 생태다리, 그 다음에 구립 도서관 자리, 그리고 양재천 연인 거리 이 세 군데를 방문했다고 돼 있어요. 예. 거기는 내곡동 땅하고는 멀어도 엄청나게 거리가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아, 그곳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그거 전혀 상관없는 거를 비슷한 걸 서초구라는 것 하나 가지고 예. 또 그렇게 무리한 주장을 또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단일화 문제만 여쭙기 위해서 모신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국회 법사위엔 박범계 법무장관이 출석해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합동감찰 지시의 타당성을 놓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법무장관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게 나라냐고 따져 물었고 박범계 장관은 검찰개혁 차원이지 한명숙 구하기가 아니라고 응수했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당은 박범계 법무장관이 한명숙 구하기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들은 한명숙 구하기로밖에 안 보여요.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서 6천 쪽에 달하는 그거 읽고 있어야 됩니까? 대법원 판결을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어요. 사기꾼의 진술을 근거로. 이게 나라입니까? 박 장관은 말이 안 된다고 맞받았습니다. 모해 위증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는데 제가 뭘 뒤집기를 합니까?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한때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장관님은 판사 경력도 짧을 뿐만 아니라 수사에 대해서 일선에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가 자 지난번에도 짧고 길고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판사 경력이 짧아서 능력이 없다뇨. 그럼 법조 출신만 능력이 있는 겁니까? 박 장관은 지휘권 발동이 무산된 후 법무부와 검찰의 합동감찰을 지시한 건 검찰 개혁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제 수사 지휘에도 있지 않은 내용을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한 것만으로 이문정이라는 검사가 사실상 해왔던 감찰을 무력화하는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한 전 총리 사건의 정치적 상징성 때문이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 이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수사가 잘못됐다는 걸 힙에 파가지고 해보겠다는 내용이에요. TV조선 조정린입니다. 대검 부장회의에서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의혹을 무혐의로 최종 결정한 데 대해서 박범계 장관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서 합동 감찰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이 회의에 참석했던 임원정 대검 연구관은 SNS를 통해서 역사의 책임을 묻겠다며 검찰 고위직을 공개 저격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에서는 임 연구관이 발언 기회를 줬는데도 한마디도 하지 않더니 돌아서서 침을 뱉는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아예 회의록 전체를 공개해서 절차에 정말 문제가 있었는지 시비를 가리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이문정 연구관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지난 12일 대검 부장회의에 한명숙 사건 수사팀 검사가 참석한 것을 두고 노골적인 진행에 어이가 없었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수사팀 검사가 온다는 말에 귀를 의심했다며 위증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 중인 재소자도 불렀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남관 총장 대행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역사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도 고강도의 합동감찰을 예고했습니다. 폐해가 있다면 그것을 제대로 진단하고 그럼으로써 제도 개선도 이루고 조직 문화 개선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대검은 수사팀 검사 참여는 재소자들의 진술 신빙성 판단을 위한 조치였다며 회의에서는 정작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 연구관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대검은 회의록 공개도 검토 중입니다. 한 부장검사는 임 연구관이 회의에서는 침묵하다 습관처럼 SNS로 뒤통수를 친다며 회의록을 공개해 모든 시비를 완전히 가리자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수사 대상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따로 면담해서 특혜 논란에 휘말린 김진우 공수처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지검장 면담과 관련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입니다. 공수처로 이첩됐다가 다시 검찰로 사건이 넘어오면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수원지검의 4번째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로서는 제대로 출발도 하기 전에 수장이 수사를 받게 됐고 이성윤 중앙지검장 역시 검찰총장 인사를 앞두고 장애물이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공익신고인이 최근 김진우 공수처장을 수원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김 처장이 수사 대상자인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면담을 하고 수사보고서에 면담 장소와 참석자 등을 허위 기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이성윤 지검장과 변호인의 차량 출입 기록과 CCTV와 통화 내역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4번째 검찰 소환도 거부했습니다. 소환에 불응한 이 지검장 측은 외압을 행사한 적 없다는 추가 진술서와 업무 일지 등을 수사팀에 제출했습니다. 이 지검장 측은 2019년 6월 당시 수사하던 안양지청의 보고서를 당시 총장에게 보고했고 지시를 받아 지휘했다면서 위법 부당한 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달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대면 조사 없이 이 지검장을 직접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판사들에게 첫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관련 재판에서는 6명 연속으로 무죄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건지 장윤정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재판부에서 상당 부분 유죄 인정했는데 혹시 항소심에서 좀 다툴 계획이세요? 예, 현재 재판이 끝나지 않고 계속 중이니까 앞으로 재판 법정에서 말씀하겠습니다. 어떤 부분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기소한 전현직 법관 14명 가운데 1심 선고가 진행된 법관은 모두 10명인데 이 가운데 2명이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민걸 전 실장이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도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했다고 했습니다. 또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를 견제할 목적으로 파견법관을 통해 내부 정보를 전달하게 했고 재판 독립에 반해 통진당 관련 행정소송에 개입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기대와 우려 속에 만 65세 이상 요양병원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도 백신을 맞았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다음 차례인 부인 김정숙 여사의 긴장을 풀어주려는 말을 건네자 전혀 문제가 없는데? 김 여사는 농담으로 화답합니다. 다 있는 데서 오신 건가요? 다들 오시는 앞에서? 네. 문 대통령 부부는 오는 6월 열리는 G7 회의 해외 출장을 앞두고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 수행원들과 함께 백신을 맞았습니다. 청와대는 접종 후 문 대통령에게 별다른 증세가 없었고 평소처럼 일정을 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요양병원의 65살 이상 종사자와 입소자들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기대 반 우려 반 속에 접종을 마친 이들은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조금 걱정은 했어요. 근데 괜찮을 것 같았어. 코로나 걸려가지고 또 환자분들한테 옮길까 봐 그게 항상 걱정이었죠. 안 맞아갖고 또 그런 잘못된 소리를 할까 봐 걱정했었는데 맞고 나니까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것 같은데요. 요양시설의 고령자들은 오는 30일부터 접종합니다. 다음 달부터 75살 이상 고령자들이 맞게 될 화이자 백신 25만 명분은 내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오늘 새벽 충남 태안의 한 항구에서 정박한 어선에 불이 나서 최소 17척이 불탔습니다. 강한 바람과 선박 내 기름으로 항구는 순식간에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항구에 정박한 어선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선 10여 척이 화염에 휩싸이며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불타는 어선에서 선원 한 명이 바다로 탈출하자 소방관이 호스를 몸에 묶고 뛰어들어 구조합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이럴 상황은 아니었고요. 급박해서 진압 중인 소방호수를 오늘 새벽 3시 반쯤 충남 태안군 신진항에 정박한 23톤급 통발 어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선박 연료에 불이 붙은 데다 강화 플라스틱인 FRP 선체는 화재에 약해 순식간에 불이 번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에는 또 다른 어선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해경 추산 17척이 소실됐지만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시커멓게 불탄 어선들은 바닷물에 반쯤 잠긴 채 뱃머리만 둥둥 떠 있습니다. 이틀 뒤 첫 출항을 앞둔 꽃게잡이 어선도 관광 성수기를 앞둔 낚싯배도 모두 불탔습니다. 피해 어민들은 당장 생계조차 막막합니다. 다 불타버려서 참 안타깝네요. 진짜 막막합니다. 배를 다시 건조한다고 해도 한 1년 정도 걸리니까. 해경과 소방당국은 정기적 요인 등 화재 원인과 방화 여부를 밝히기 위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미국 애틀랜타 총격 사건 일주일 만에 이번엔 미국 콜로라도의 대형마트에서 총기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용의자는 붙잡혔지만 경찰관 1명을 포함해서 10명이 숨졌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마트 앞 주차장. 경찰이 사다리차 위에서 조준합니다. 특수기동대 요원들은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The entire building is surrounded. I need you to surrender now. 매장 안은 아수라장입니다. Oh my God. Guys, we got people down inside King Soopers. Look, there's... Feels like the safest spot in America, and I just nearly got killed for getting a soda, you know, and a bag of chips. 매장에 갇힌 한 시민은 1시간 동안 옷장에 몸을 숨겼습니다. Texting, hiding in the coat closet, turn their phone off, and we're hiding, we're okay, you know. Don't call, the phone would ring and give away their position. 오랜 대치 끝에 다친 용의자가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옵니다. 하지만 경찰관 1명을 포함해 10명이 숨졌습니다. We had a very tragic incident today here at the King Soopers. We have multiple people who were killed in this incident, and I am sorry to have to report that one of them was a Boulder police officer.
다친 용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제대로 된 조사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I do not have any information as to the motive at this point. 총기 난사만 일주일 사이 벌써 7번째. 총기 규제를 강화하자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서울주택공사 SH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한 임대주택에서 붕괴 위험 진단이 내려져서 주민들이 준공 8년 만에 퇴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공 10년도 안 된 주택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배상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있는 SH 매입형 임대주택입니다. 1층 주차장 기둥 사이에 쇠파이프가 천장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건물 주변에 가림막이 둘러쳐졌습니다. 내가 매일 지나가거든. 근데 합판이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불안하니까. 이 임대주택 대여섯 곳에서 균열이 발견된 것은 지난해 8월. 지난 2012년 SH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지 8년 만입니다. SH가 건물을 매입하고 신축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37억 원가량. 수십억 원을 들인 임대주택의 안전진단 검사 결과는 최하위 등급인 2등급으로 철거 후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축 8년 된 건물의 안전진단 검사 결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10년도 안 되는 건물이 2등급을 맞았다는 것은 전문가의 한탄으로서 이해가 안 가고 붕괴 위험이 있어서 생명의 이상이 있다. 그럴 때 2등급을 내게 됐어요. 공사를 발주한 SH 측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해명하는 대신 부실 시공의 책임을 시공사 탓으로 돌렸습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SH가 임대주택 안전을 위한 관리 감독을 보다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LH 직원 땅 투기 의혹에 국민 공분이 큰데 이번에는 개발 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사들인 공무원이 고발됐습니다. 경기도에서 기업 투자 유치를 담당하던 공무원이 용인에 들어서 한 기업의 개발 예정지 인근 토지를 산 건데요. 대출을 포함해서 5억 원을 들였는데 땅값은 3배 정도 올랐습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낡은 한옥 주택은 지붕이 내려앉았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고 쓰레기도 나뒹굽니다. 폐가처럼 보이는 이 집의 주인은 경기도 투자진흥과에서 근무했던 김모 팀장. 커피 준다고 안다고. 아이 오늘 좀 커피 준다고 하고 들어와. 김 씨는 지난 2018년 10월 부인이 대표고 자신이 감사인 회사 명의로 집 3채와 땅 한 필지 등을 5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 땅 주인은 4개월 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됐습니다. 김 씨 부부가 사들인 집과 땅 바로 앞에 있는 이곳은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부지에 포함된 곳입니다. 개발 부지 경계선 바로 옆에 있는 땅이지만 땅값은 3배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하이닉스 전에 샀으면 비싸게 줬어도 지금 3배 이상은 다 뺐어요. 김 씨는 당시 SK 하이닉스 등 기업 투자 유치 실무 팀장이었는데 2018년 1월 SK그룹의 투자 정보를 경기도에 가장 먼저 보고한 인물이었습니다. 경기도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김 씨가 개발 도면 등 정보를 미리 파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2019년 계약 만료로 퇴직했지만 경기도는 김 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LH 사태가 터지자 정부와 정치권 모두 투기로 번 재산의 몰수, 폐가 망신을 호언장담했고 국회에서는 바로 투기 의혹자를 처벌하는 법안이 우르르 발의됐죠. 그런데 위헌 가능성 때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오늘은 앞서 이해충돌 방지법 통과를 미뤄서 LH 사태를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 국회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본물처럼 터지자 극에 달한 국민 분노. LH 본사 앞에 상여가 등장했고 LH 해체하라! LH 서울본부에는 촛불이 켜졌죠. 정치권은 발빠르게 처벌과 이익 환수를 장담했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폐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합니다. 정부도 화답했죠.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여. 하지만 발본색원
무관용, 폐가망신, 투기이익 몰수 등 센 말들을 폭포처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면직 조치 외에 적용할 법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때문에 국회에서는 공직자가 투기로 얻은 이익을 몰수 추징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10여 건 앞다퉈 발의됐고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일부 안에는 이번 투기 의혹자들에 적용하는 소급 조항도 포함됐죠. 하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조웅천 의원이 소급표가 인정되는 것은 친일 재산 같은 것이라며 소급표는 거의 백발백중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겁니다. 국민 법 감정을 생각해 소급표를 하면 시원하겠지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도 했습니다. 결국 개정안은 소급표가 빠진 채 상임위를 통과했죠. 앞서 국회는 지난 9년간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를 미뤄 LH 사태를 방치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통과됐다면 공직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재산 증식을 차단할 수 있었다는 거죠. 최근 이해충돌 방지법안 공청회를 열며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는 국회. 늦장 부렸던 국회가 입법에 나서고 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엔 법안을 통과시켜 제2의 LH 사태를 막아낼 수 있을지.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 딸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해 교육부가 부산대 학칙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부산대는 입학 취소 여부는 법원 판결 후에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조덕형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최근 조국 전 장관 딸의 의전원 입학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 등의 향후 조치 계획을 부산대에 요구했습니다. 입학 취소의 권한은 학교의 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황. 교육부는 부산대에 보낸 공문에서 정경심 교수 1심 재판에서 의전원 입학 서류 일부가 허위로 인정됐다며 부산대 차원의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대는 어제 교육부에 세부 계획을 보고했지만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대학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서 부산대 학칙과 모집 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장의 권한이라던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산대에 미루고 교육부에 미루고 서로 이렇게 지금 핑퐁할 일이 아니고 바로 조치가 가능했던 사안을 교육부는 부산대 세부 조치 계획 등에 관한 공식 입장을 이번 주 안에 밝힐 계획입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증시로 몰렸던 자금이 이제는 가상화폐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20, 30대들이 취업난과 주택난 속에 고위험 투자로 눈을 돌리는 것이어서 우려가 나오는데 정부는 과열됐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태용 기자입니다. 30대 미혼 직장인 김모 씨는 최근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습니다. 마땅한 투자처가 없던 차에 주변의 권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월급쟁이는 사실 진짜 차곡차곡 조금씩 모아가지고 돈을 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번 뒤집어 보려고 한 건데 거래소가 24시간 운영되다 보니 잠도 설치기 일쑤였지만 오히려 큰 손실을 봤습니다. 내가 자는 사이 또 올랐을 수도 있고 자는 사이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고. 국내 가상화폐 4대 거래소의 오늘 거래 대금은 16조 7천억 원. 1년 사이 10배 이상 늘면서 코스피 하루 거래 대금을 뛰어넘었습니다. 부동산 규제에다 최근에는 주식시장까지 지지부진하면서 자금이 가상화폐로 쏠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투자자 10명 중 6명이 20, 30대일 정도로 직장인은 물론 대학생, 취업준비생까지 가상화폐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1년에 수천 배를 벌었다는 식의 수익 인증도 젊은 세대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과열됐다, 투자에 신중하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가치에 비해서 과열돼 있다고 봅니다.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전문가들은 가상화폐로 몰리는 자금을 그저 유동성 탓으로 돌리지 말고 제대로 된 투자자 보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지금 이 시각 유엔 인권 이사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논의 중인데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할 때 탈북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올해도 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는데 3년간 탈퇴했던 미국이 복귀하면서 새로운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지 권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UN 인권이사회는 2003년 이후 18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올해는 지난 11일 결의안이 제안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년과 마찬가지로 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외교부는 채택안에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초안은 북한 인권 유린을 규명하고 처벌한다는 내용 외에 방역을 핑계 삼아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지원 활동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새로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조사할 때 탈북자들의 증언을 듣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한 뒤 3년 만에 복귀한 미국의 의중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미국은 복귀 연설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비판하며 탈북민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We encourage the Council to support resolutions at this session addressing issues of concern around the world, including ongo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 Syria and North Korea.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대해 특정 국가의 인권 문제를 간섭하거나 정치화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내정 간섭이라고 미국을 대놓고 비판한 겁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11년 전 북한의 의뢰 공격으로 46명의 우리 용사들이 희생된 천안함 폭침 추모식이 사흘 뒤 평택 이함대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군이 정치인의 참석을 금지시켜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물어봤더니 선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천안함 추모식과 선거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사실 이해는 잘 되지 않습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천안함 10주기 추모식은 코로나 여파로 대폭 규모가 축소된 채 진행됐지만 국회의원 3명은 참석했습니다. 오늘만은 내 사랑하는 종 사실 운명가 이름을 동무와 불러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올해 11주기 행사엔 정치인 참석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군은 코로나 방역으로 규모를 축소했고 4월 선거 탓에 정치인 참석을 불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질의에 선거 기간 위문이나 현장 방문 등 부대 행사에 정치인 초청을 할 수 없다는 지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야당에선 전사자를 추모하는 게 선거와 무슨 상관이 있냐며 권력 눈치를 보는 좀스럽고 궁색한 핑계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선거철이라고 국가 희생자를 추모하지 말란 말입니까? 도대체 우리 군이 누구 눈치를 보는 겁니까? 유족들도 서운하다는 반응입니다. 유족으로서는 상당히 참 기분이 안 좋고요. 천안함에 대해서 너무 좀 소외시된 것에 대해서 너무 기분이 안 좋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아이슬란드 수도 인근 화산이 800년 만에 깨어나서 용암을 뿜어냈습니다. 이 화산 주변은 용암을 직접 보려는 관광객들로 북적이기도 했는데요. 용암 분출 장면 유혜림 기자가 설명합니다. 땅속에 잠들어 있던 시뻘건 용암이 세차게 뿜어져 나옵니다. 짙은 오렌지빛으로 타오르는 용암이 검은 대지 위에 기름처럼 퍼져갑니다.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30km 떨어진 파그라 달스피아들이 800년 만에 화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3주간 4만 번 이상 크고 작은 지진이 이어지더니 마침내 긴잠에서 깨어난 겁니다. Colors of the orange were much deeper than what you'd expect. So absolutely breathtaking. 화산이 활동을 시작한 지 4시간 만에 반경 1km가 용암으로 뒤덮였습니다. 분화구 주변은 지구의 신비를 구경하려는 관광객으로 붐볐습니다. On a senti, on a pris 10 degrés, 15 degrés en plus et on avait même tous le front super rouge. La chaleur ici pour le coup, c'est un peu les souvenirs de barbecue à la maison en été presque. 지구 표면을 이루는 7개의 판 사이엔 화산이 발달하는데 아이슬란드는 유라시아판과 북아메리카판 사이에 위치해 화산만 100여 개가 몰려 있습니다. 2010년엔 에이아 프얄라로쿨 화산이 폭발하면서 유럽 하늘이 화산재로 뒤덮이는 바람에 항공기 운항이 엿새간 전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예전에는 할아버지로 불렸을 법한 중년 남성들이 SNS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BTS 할아버지로 불릴 정도인데요. 최윤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멋지게 수트를 입고 SNS 유행 댄스를 추는 아저씨들. 평균 나이 60대에 인플루언서 6명이 모인 아저씨즈입니다. 팬이라고 그러고 반갑다고 그러고 인사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기분 좋죠. SNS 팔로워 25만여 명의 수백만 회의 영상 조회수, 활동 1년여 만에 큰 인기를 실감합니다. 의상, 신발, 액세서리까지 젊은 세대들의 문의가 쇄도할 정도입니다. 자신을 꾸미는 일이 어색한 평범한 중년 남성들이었지만 이제는 멋을 내는 게 즐겁습니다. 이들의 변화는 패션에 관심이 많은 스타트업 창업자를 만나면서 시작됐습니다. 꼰대 취급하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패션으로 조금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해외 팬들 사이에서는 한국 할아버지 BTS로 통하는 아저씨들. 세계로 진출해가지고 이 세상 모든 할아버지들이 아저씨가 되는 그날까지 한번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인자한 미소로 박자에 맞춰 춤을 춥니다. 손주들과 소통하기 위해 집에서 간단한 영상을 찍어 공유하는 70대 노부부입니다. 화려한 패션을 자랑하는 패션광까지. 패션으로 1살, 숏폼 콘텐츠로 2살 더 젊어진 시니어들의 도전이 유쾌합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지난해 프로야구 최하위 한화가 시범 경기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성적도 성적이지만 신임 수베로 감독의 파격적인 수비 시프트가 화제입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깨끗한 중전 안타인 듯 했지만 길목에 서 있는 이루수. 땅볼로 처리되며 순식간에 이닝이 끝납니다. 강한 타구가 가는 곳에 수비가 있다는 한화 수베로 감독표 수비 시프트가 화제입니다. 한 이닝 매 타자별로 끊임없이 바뀌는 수비 위치는 물론이고 텅 빈 3루, 외야수에 가까운 2루수 등 파격적입니다. 타자의 성향은 기본이고 주자 위치, 볼 카운트마다 시프트가 달라지는 만큼 더가웃도 분주해졌습니다. 거의 뭐 연구원 된 기분인데 10몇 가지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이제 파생될 수 있는 게 뭐 수십 가지 이상이라고 봐야죠. 선수들 역시 잠시도 딴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좀 많이 바쁘죠. 이게 매구매구 생각을 계속 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서 좀 집중력에도 더 향상이 되는. 물론 비어있는 공간을 상대가 역으로 공략해 안타를 내줄 수도 있지만 수베로 감독의 신념은 확고합니다. That increases a count for a slugging count, double home run, something he's that type of hitter. We're okay if he bunts or gets a single. 확 달라진 한화는 시범 경기 3연승으로 올 시즌 반전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이 숙제를 내밉니다. 엄마, 더 줘요. 다 영원해. 어떡해. 생각다 못한 엄마는 아이를 데리고 추운 밤거리로 나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혹시 한국 분이세요? 네. 제 아들 숙제 잠깐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재미 영화 감독이 어릴 적 이야기를 담아낸 어머니의 희생입니다. 우리 프로농구에서 활약했던 문태종, 태영 형제는 늘 어머니는 내 삶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미국에서 빌딩 청소와 식당 일을 하며 둘은 농구 선수로 막내는 회계사로 키웠습니다. 미식 축구 스타 하인즈 워드도 어머니를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청소원, 접시 닦기, 계산원으로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아들은 슈퍼볼 MVP에 올라 어머니야말로 나의 MVP라고 했습니다. 헌신적인 어머니, 열성적인 봉사자, 따뜻한 이웃, 부지런한 할머니. 애틀랜타 총격 사건에 희생된 네 한인 여성의 억척스러운 삶이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현지 언론 보도로 잇따라 알려졌습니다.
69살 김순자 씨는 1980년대 미군 기지 식당 설거지를 시작으로 밤 청소까지 하루 2-3가지 일을 했습니다. 넉넉지 못한 형편에도 노숙자와 결식 아동을 도와 대통령 봉사상을 받았고 일원이 되도록 일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늘 자식을 먼저 생각했고 너희들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던 한국의 어머니였습니다. 74살 박순정 씨도 돈을 벌기보다는 워낙 건강하고 활발해서 친구가 하는 스파에서 관리와 요리를 도왔습니다. 곧 뉴저지 딸 집으로 이사해서 함께 살려던 참이었다고 합니다. 63살 유영애 씨는 미군과 결혼한 뒤 이혼하고 형제를 키웠습니다. 코로나로 실직했다가 치료사 자격증 덕분에 일자리를 얻어 기뻐했다고 하죠. 전 남편은 늘 좋은 엄마였고 언제나 자식을 위해 살았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51살 김현정 씨도 2 아들을 힘겹게 키운 싱글맘이었습니다. 밤 늦도록 일하느라 형제가 엄마 얼굴을 보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의 안타까운 희생이 세상 사람들을 울렸고 새 모자를 위한 온라인 모금에는 벌써 280만 달러가 모였습니다. 세상 모든 어머니가 위대합니다만 한국 어머니들의 유난한 희생과 헌신, 성실함, 자애로움은 그 누구도 흉내내기 힘듭니다. 그 어머니들의 삶에서 자식을 빼면 뭐가 남을까요? 어머니란 열매 다 틀리고 풀어둔 살과 뼈 차근차근 내어주고 가지마다 저 까만 까치밥입니다. 3월 23일 앵커의 시선은 한국 어머니였습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오늘 곳곳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제 차츰 물러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고 낮 동안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만큼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서울이 17도, 대구는 18도가 되겠고요. 일교차는 여전히 크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 지역은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까지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지기 쉬운데요. 이미 오늘 강원도 홍천에서는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화재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고요. 그 전까지는 다른 지역도 차츰 건조해질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23일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